3대 독자 집안에 시집 왔으면 아들을 낳아야지. 그 말 한마디에 만삭의 임산부가 빗자루에 맞았습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 뽑히고 비명소리가 집안을 울렸지만 옆방에 있던 남편은 게임기 볼륨만 더 키웠습니다. 불과 며칠 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맨발로 도망쳐 도착한 곳은 지리산. 그곳에는 평생 약초만 캐던 백발의 노인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그 노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20년 전 대한민국 재계를 쥐고 흔들던 백상그룹의 주인이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 모든 걸 버리고 사라졌던 한 남자. 그가 손녀를 죽이려 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식을 위해 무릎 꿇었던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다시 칼을 드는 이야기. 차말순이라는 여자의 인생이 단 하루 만에 어떻게 무너졌는지 지금부터 단 1초도 놓치지 마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서울 강남구 압구정. 대지 200평이 넘는 으리으리한 양옥저택. 태강유통이라는 중견 유통회사에 안주인 차말순 씨의 집입니다. 환갑을 갓 넘긴 차 씨는 전국 백화점 명품관 직원들이 다 알아본다는 VIP 중에 VIP였죠. 손목에는 5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 손가락에는 다이아몬드 반지. 하지만 이 화려한 저택 안에서 단 한 사람만은 노예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만삭의 며느리 윤서아였습니다. 시계는 새벽 6시를 가리킵니다. 8개월에 접어든 무거운 배를 안고도 서아는 1층 거실 청소를 시작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손이 닿은 거실이 아니면 아침 식사조차 거부하기 때문이죠. 아가야, 엄마 조금만 참자. 우리 아가 보고 싶어서라도 엄마 꼭 버틸게. 서아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굴러떨어집니다. 산부인과 의사는 분명 안정을 취하라 했습니다. 임신성 고혈압이 위험 수준이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 차말순에게 그런 의사소견서는 그저 비웃음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야, 윤서아, 너 그게 청소냐? 소파 밑에 먼지가 이렇게 쌓였는데 청소기를 돌렸다고?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도대체? 어머니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근데 너 배 모양이 왜 그래? 옆으로 펑퍼짐하게 퍼진 게 하여튼 또 보아하니 계집애 배 모양새네. 내가 분명히 말했지? 우리 집안은 3대 독자야. 무조건 아들이어야 한다고. 어머니, 아들이든 딸이든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건강? 야, 너 정신 나갔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몰라? 우리 시아버지가 한국전쟁 때 외아들 살리려고 부모님 2분 다 버리고 피난 내려오신 분이야. 그 외아들이 우리 시아버지 형님이고 그 형님이 자식 못 낳고 죽어서 시아버지가 대를 이은 거야. 시아버지가 외아들로 우리 신랑 낳고 우리 신랑이 외아들로 도준이를 낳고 그 도준이가 너 같은 년이랑 결혼해서 딸을 낳는다? 그럼 우리 집안 4대 독자 대가 끊기는 거야? 알아? 못 알아? 서아는 침묵했습니다. 사실 어제 산부인과에서 4D 초음파를 봤을 때 의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산모님, 따님이 너무 예뻐요. 인중이 또렷하고 입술이 도톰한 게 미인이 될 상이에요. 서아는 그날 밤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종로 지하상가에 가서 분홍색 레이스가 달린 베넷 저고리 한 벌을 샀죠. 시어머니에게는 절대 들키면 안 되는 비밀이었습니다. 야, 너 내일 새벽 5시 평창동 그 무속인한테 같이 갈 거야. 비방 받아야 돼. 100번이라도 아들로 바꿔놔야지. 너 같은 미천한 집구석 출신이 우리 집안대를 끊는 꼴은 죽어도 못 봐. 어머니, 이미 8개월인데 무슨 비방을. 닥쳐. 그 무속인 선생님 한마디면 뱃속의 아기 성별도 바꾼대. 너 같은 무식한 게 뭘 안다고 입을 놀려? 5시 정각이야 늦으면. 너 죽을 줄 알아. 차말순이 자리를 뜨자 서아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그녀의 손이 본능적으로 배를 어루만집니다. 아가가 발길질을 하네요. 마치 엄마를 위로하는 것처럼요. 평창동 산자락에 자리 잡은 점집. 간판도 없는 그 집은 오로지 강남 사모님들끼리 입소문으로만 전해지는 곳이었습니다. 하루 복채만 1,000만 원.
1년 예약이 밀려 있다는 곳이죠. 그곳에서 점쟁이 한 명이 누군가와 통화 중입니다. 예예. 차 사모님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내일 며느리 데려오시면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비방은 비방이고 사모님 원하시는 대로 그 며느리 사주를 집안 망조 들게 할 흉액으로 풀어드릴 테니까 약속하신 거 잊지 마시고요. 당연하지 1억은 내일 현금으로 가져갈 테니까 확실하게만 해줘. 그년 정 떼고 이혼시켜야 우리 도준이가 다시 좋은 집안 처녀랑 재혼할 거 아니야. 에이, 사모님 저만 믿으세요. 제가 사모님 어머님 때부터 30년 모셨습니다. 우리 사모님 일이라면 영혼이라도 팔지요. 한 인간의 인생을 1억 원에 사고 파는 거래가 바로 이 새벽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사주를 망조로 조작해 시집에서 쫓아내려는 시어머니. 그리고 30년간 이 가문의 빌부터 산 무속인. 이 두 사람이 작당한 음모가 곧 만삭의 임산부 한 명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갈 줄은 그들조차도 몰랐을 겁니다. 새벽 4시 30분. 서아는 이미 옷을 입은 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죠. 무속인에게 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짓을 당할지 모르니까요. 그때 1층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도준이 아빠 빨리빨리 평창동 그 선생님이 새벽 5시 정각에만 받아주신대. 그 며느리 사주만 흉액으로 풀리면 우리 도준이 곧 자유야. 서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주를 흉액으로 푼다니. 그건 곧 자신을 이혼시키려는 음모였습니다. 8개월 만삭의 임산부를 어쩐지 시어머니가 평소보다 너무 들떠 있더라니. 서아는 결심했습니다. 도망가야 한다. 일단 친정에라도 가서 며칠 몸을 피해야 한다. 지리산 아빠한테 가자. 아빠라면 분명 나를 지켜주실 거야. 연희는 살금살금 자기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가방에서 어제 산 분홍색 베넷 저고리를 꺼내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통장과 신분증, 산모수첩만 챙겼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 미친년이 어디서 짐을 싸? 야, 너 어디 가려고? 친정 가려고? 어머니 그게 아니라 이게 뭐야? 너 또 뭘 숨기는 거야? 차말순의 손에 들린 것은 서아가 며칠 전 종로 지하상가에서 산 분홍색 베넷 저고리였습니다. 작고 앙증맞은 분홍색 레이스가 달린 딸 아이를 위한 첫 번째 옷이었죠. 이게 뭐야 분홍색? 너 진짜로 딸이었어? 감히 나를 속였어? 어머니 진정하세요. 아기 성별은 제가 어쩔 수 있는 게 아니. 그래, 어쩔 수 없는 거지. 어쩔 수 없는 거야. 너 같은 흉액 사주가 우리 집에 들어왔으니 우리 집 대가 끊기는 게 당연한 거지. 야, 윤서아 너는 우리 집 안에 들어온 그날부터 망주였어. 알아? 차말순은 서아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로 끌고 내려왔습니다. 만삭의 임산부가 계단 12개를 머리채를 잡힌 채 끌려 내려오는 광경. 그 순간 2층 안방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남편 강도준이 잠옷 차림으로 빼꼼 내다보고는 다시 문을 닫아버립니다. 아 진짜 엄마는 또 왜 저래 게임 한 판만 더 하면 끝나는데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되네. 이 남자 강도준 38세. 명문대 경영학과 졸업. 미국 유학파. 태강 유통 후계자. 키 180의 외모도 준수합니다. 서아가 이 남자에게 처음 반한 건 7년 전 미술관에서였죠.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이 남자 게임 중독이었습니다. 회사 일은 아버지 강 회장이 다 하고 본인은 하루 18시간 게임만 했죠. 그리고 지금 만삭의 아내가 어머니에게 머리채를 잡혀 끌려가는데도 그저 게임 소음이 신경 쓰일 뿐이었습니다. 이 더러운 년아. 너 같은 년이 우리 집 며느리라는 게 부끄럽다. 부끄러워. 야, 너 거기 꿇어. 어머니 제발 아기는 우리 아기는. 아기? 그 아기가 무슨 아기야? 우리 집 망조 들게 할 흉액 덩어리지? 야, 내가 오늘 그 아기 떨어뜨려 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 안 돼요. 어머니 제발. 아기는 살려주세요. 제발요. 이 흉액 덩어리야. 우리 집안에서 꺼져. 너 같은 가난한 신만이 집안 출신은 우리 집에
들어올 자격도 없어. 빗자루가 공기를 가르며 서아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때마다 서아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등이 시퍼렇게 멍들기 시작했고 머리카락은 한 움큼씩 뽑혀 거실 바닥에 흩날렸습니다. 그 광경을 2층 안방 문틈 사이로 강도준은 분명히 봤습니다. 봤지만 외면했죠. 아, 진짜 시끄럽네. 게임에 집중을 못하겠다. 서아는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더 맞으면 정말로 아기가 죽을 거라는 사실을요. 차말순이 잠시 숨을 고르려 빗자루를 내려놓은 그 순간 서아는 모든 힘을 짜내어 일어섰습니다.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었고 입술은 터져 피가 흘렀고 등은 불에 타는 듯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두 손은 여전히 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은 지키겠다는 의지였죠. 아가 엄마 도망갈게. 너만 살리면 돼 너만. 서아는 맨발로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달렸습니다. 차말순이 뒤늦게 알아채고 소리를 지릅니다. 야, 거기 안 서. 너 거기 안 서. 하지만 서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잠옷 차린 그대로 그녀는 빗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새벽 5시 차가운 4월의 빗방울이 시퍼렇게 멍든 그녀의 등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들게 했죠. 서아는 빗속을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 택시가 잡힐지조차 모르는데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압구정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새벽에 강남대로를 만삭의 임산부가 맨발로 절뚝이며 달리는 광경. 누가 봐도 비현실적인 모습이었죠. 서아의 발바닥은 길에 박힌 자갈에 찢겨 피가 흘렀습니다. 빗물에 그 피가 섞여 도로를 분홍색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택시 한 대가 다가옵니다. 서아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아주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 새벽에 그 차림으로. 아저씨 제발요 지리산. 지리산 화엄사 근처로 가주세요. 돈은 도착해서 친정 부모님이 다 드릴 거예요 제발. 아이고, 아주머니 지금 그 몸으로. 일단 타세요. 일단 타세요. 50대 후반의 박 기사님. 그분은 그날 새벽 자신이 한 인간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을 한참이 지나서야 알게 됩니다. 지금은 그저 자신의 손녀와 비슷한 또래의 젊은 여자가 만삭의 몸으로 빗속에서 떨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을 뿐이었죠. 아주머니, 일단 이 담요부터 덮으세요. 비다 맞으셨네. 어디 다치신 거 아니에요? 119 부를까요? 아니에요 아저씨. 저 그냥 빨리 친정에만. 우리 아빠한테만 데려다 주세요. 부탁이에요. 차창 밖으로 빗줄기가 비스듬히 흘러내립니다. 서아는 담요를 끌어안고 배를 어루만지며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연거품 한마디만 흘러나왔습니다. 아빠. 아빠. 아주머니, 죄송한데 저 지리산까지 5시간은 가야 해요. 휴게소 들러서 따뜻한 거라도 좀 드시면 어떨까요? 손이 너무 차가우신 것 같아서. 아저씨 저 지갑이 없어서요. 친정 도착하면 다 드릴 테니까. 제 거는 안 사주셔도 돼요. 아이고, 아주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우리 손녀딸도 지금 임신 7개월이에요. 만삭 산모가 빈속에 5시간을 어떻게 와요? 죽포도 안 됩니다. 제가 사드릴 테니까 한 그릇 드세요. 택시는 죽전 휴게소에 잠시 멈췄습니다. 서아는 화장실 거울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산발이 된 머리, 터진 입술, 시퍼렇게 멍든 뼈. 그리고 잠옷 사이로 비치는 등 위에 시퍼런 피멍 자국. 서아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 여자가 누구인지 한참 동안 알아보지 못했죠. 이게 너야? 명문대 졸업하고 미술관 큐레이터까지 했던 윤서아야?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상처를 적실 때마다 따끔거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친정에 도착해서 절대 울지 말자. 부모님께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다. 하지만 그 결심은 지리산에 도착하는 순간 무너져 버립니다. 서아가 빗속으로 사라진 지 1시간. 참알 수 없는 거실 소파에 앉아 모닝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녀는 손에 든 휴대폰으로 친구에게 자랑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자기야, 진짜 통쾌해. 그 며느리년 새벽에 잠옷 바람으로 도망갔어. 어디 가긴 어디 가. 집만이 집구석으로 갔겠지. 어차피 갈 곳도 없는 가난한 년이잖아. 어머, 진짜? 잘됐다, 얘. 8개월 만삭에 도망갔으면 이혼 사유 충분하지. 위자료 한 푼 안 줘도 돼. 그치. 우리 평창동 선생님이 그러는데 그년 사주가 진짜 우리 집안 망조 들게 한대. 다행이지. 뭐야, 진작에 쫓아낼걸. 우리 도준이는 이제 다시 좋은 집안, 처녀랑 재혼시킬 거야. 이참할 술라는 여자,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왔길래 며느리에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요? 사실 차말순도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1965년 부산 영도의 가난한 어부집 둘째 딸로 태어난 차말순. 어렸을 때 한국전쟁 직후에 가난을 뼈저리게 겪었죠. 그리고 19살 때 25살 차이에 태강유통회장 씨와 결혼했습니다. 첫 부인을 잃은 강 회장의 후처로 들어간 거였죠. 차말순은 결혼 첫날부터 다짐했습니다. 나는 절대 무시당하지 않겠다. 내 아들을 낳아서 이 집을 내 집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차말순은 잔인해졌습니다. 자신이 받은 무시와 멸시를 며느리에게 그대로 돌려주려 했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평범한 집안의 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지리산의 새벽 6시. 백발이 성성한 노인 윤정학 씨가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70대 초반의 나이지만 눈빛만은 매섭고 형형하죠. 어깨는 넓고 자세는 꼿꼿합니다. 평생 약초를 캐며 살았다는 사람치고는 어쩐지 너무 기품이 있어 보입니다. 그 옆에서 아내 이옥분 씨가 아침차를 끓이고 있습니다. 60대 후반의 옥분 씨는 곱게 늙은 여인이었습니다. 여보, 오늘따라 안색이 안 좋으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 임자 그게 아니라 새벽에 이상한 꿈을 꿔서 그래. 우리 서아가 빗속에서 우는 꿈을 꿨어. 어머나, 우리 서아가 우는 꿈을요? 만삭이라 몸도 무거울 텐데 별일 없겠죠? 별일 없겠지. 그 집안이 까다롭긴 해도 명색이 사돈인데 우리 딸한테 함부로 하겠어? 그래도 오늘 오후에 한번 전화해 봐야겠어. 그때였습니다. 마당 앞 자갈길로 택시 한 대가 들어옵니다. 새벽부터 누가 이산골에 택시를 타고 올까? 정학은 의아한 표정으로 마당 끝까지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택시 뒷좌석에서 비틀거리며 내리는 사람을 보는 순간 그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여 서아야? 이게 우리 서아가 맞아? 어머나 세상에. 우리 딸, 우리 서아. 이게 무슨 꼴이야? 엄마, 아빠, 우리 아기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아기만 살려주세요. 서아가 그대로 마당에 쓰러졌습니다. 머리카락은 산발이고 잠옷 사이로는 시퍼런 멍자국이 보였습니다. 발바닥은 자갈에 찢겨 피투성이었죠. 옥부는 딸을 안고 통곡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택시기사 박 기사님도 눈물을 흘리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르신 새벽에 강남에서부터 모셔왔습니다. 이분이 만삭이신데 빗속에서 잠옷 차림으로 택시를 잡으셨어요. 시댁에서 도망쳐 나오셨다고만. 기사 양반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딸 살려주셨네요. 이거 받으세요. 어르신, 이거 너무 많은데요. 100만 원이 넘는데. 아닙니다. 받으세요. 우리 딸 목숨값입니다.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1억을 드려도 모자랍니다. 이건 그저 작은 성의예요. 받으세요. 어르신, 이거 너무 과분합니다. 그래도 받겠습니다. 어르신 따님 무사하시기만 빌겠습니다. 택시기사 박 기사님은 그날 그 100만 원을 손녀딸 출산 준비물 사는 데 쓰셨다고 합니다. 평생 그 새벽의 비를 잊지 못한다고 하시면서요. 옥부는 딸을 부축해 안방으로 옮겼습니다. 잠옷을 벗기는 순간 옥부는 다시 한번 통곡했습니다. 서아의 등은 시퍼런 멍자국으로 뒤덮여 있었고 어깨에는 빗자루에 맞은 듯한 긴 자국이 선명했죠. 머리카락은 한 움큼이나 빠져 두피가 드러난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서아의 손이었습니다. 그 작은 손에는 분홍색 레이스가 달린 베넷 저고리가 꼭 쥐어 있었던 거죠. 서아야, 이게 뭐야? 이 저고리는 뭐야? 엄마, 우리 아기 옷이에요.
분홍색이라고 시어머니가. 서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옥분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그 분홍색 저고리 한 벌에 담겨 있었으니까요. 옥분은 딸을 품에 꼭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때 방문 앞에 서 있던 정학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임자 서아 좀 부탁해. 나는 잠시 관간에 다녀와야겠어. 여보, 관간에는 왜요? 거기 20년간 안 들어가셨잖아요? 이제 들어가야지. 이제는 들어가야 할 때야. 내 딸이 이 지경이 됐는데 내가 더 이상 산속에서 약초나 캐고 있을 수는 없잖아. 정학은 마당을 가로질러 마당 끝에 작은 관관으로 향했습니다. 20년간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자물쇠. 그 자물쇠 위에는 두꺼운 먼지가 쌓여 있었죠. 정학은 주머니에서 작은 황금 열쇠를 꺼냈습니다. 평생 그가 목에 걸고 다니던 열쇠. 옥분조차도 그 열쇠가 무엇을 여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했습니다. 관관 안에는 거대한 철제 괴짝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학은 떨리는 손으로 그 괴짝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황금색 인장이 찍힌 서류 다발과 낡은 검은색 가죽 수첩 한 권이 있었습니다. 정학은 그 수첩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수첩의 첫 페이지에는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백상그룹 회장 윤정학. 1995년 3월 15일 모든 직위에서 사퇴함. 그러나 모든 권한은 유지함. 20년 만이군. 다시 칼을 잡을 줄은 몰랐는데. 여보, 정말 다시 시작하려고요? 우리 그때 약속했잖아요. 영원히 산속에서 조용히 살자고. 임자 그 약속은 우리 아이가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때까지였잖아. 그런데 우리 딸이, 우리 손녀가 이 지경이 됐어. 임자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이걸 그냥 두고 봐야 하나? 아니요, 안 돼요. 절대 그냥 둬서는 안 돼요. 그 차말술라는 여자. 우리 딸 등에 빗자루 자국 남긴 그 여자. 그 여자 머리채를 내가 직접 잡아주고 싶어요. 여보, 시작하세요. 끝까지 가세요. 우리 아빠가 그렇게 키워주신 거인의 힘, 다시 보여주세요. 고마워, 임자자. 그럼 시작하지. 정학은 검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한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도현 실장. 정학의 평생 충신이자 20년 전 그가 사라질 때 단 한 사람만 알고 있던 비밀 동지였죠. 정학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신지요? 이 번호는 오래된 번호인데. 정 실장, 나야. 윤정학이다.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십니까? 20년 동안 어디 계셨던 겁니까? 산속에 있었어. 약초도 캐고 손녀도 기다리고. 그런데 이제 다시 나가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정 실장, 자네 아직도 그룹 안에 자리 있나? 회장님, 저는 회장님 떠나신 후 그룹 전체 비서실장으로 있었습니다. 회장님 명령만 기다리며 20년을 버텼습니다. 회장님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시겠습니까? 정 실장,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할 곳이 있어. 태강유통. 강남구 압구정에 있는 중소유통회사야. 그 집안이 어젯밤 내 딸을 임신 8개월 만삭의 몸으로 빗자루로 패서 길거리로 쫓아냈어. 우리 손녀를 죽이려고까지 했지. 그 무도한 인간들이? 내일 아침 해가 뜰 때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게 해라. 자금줄, 유통망, 거래처, 은행 라인, 부동산 단 하나도 남기지 말고. 그리고 그 집안 안주인 차말순라는 여자. 그 여자의 비자금 계좌, 탈세 내역, 평창동 무속인과의 거래 기록 모조리 캐내라. 24시간 안에. 회장님 즉시 집행하겠습니다. 24시간이 아니라 12시간 안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정 실장, 한 가지 더. 24시간 안에 지리산으로 와. 직접 와서 우리 딸을 만나봐. 자네가 본 우리 딸의 모습을 평생 잊지 않게 가슴에 새겨라. 이 한 통의 전화가 대한민국 유통업계 한 가문을 지도에서 지워버리는 신호탄이 될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차말순과 며느리에게 휘두른 빗자루 한 자루가 결국은 그녀 자신의 인생을 산산조각 낼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서울 광화문 한복판 35층짜리 백상그룹 본사. 그 꼭대기층에는 20년간 비어있던 회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 청소만 들어가지만 단 한 번도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없었던 방이죠. 그곳에 정도현 실장이 들어섰습니다. 60대 후반의 정 실장은
책상 위 회장의 명패를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백상그룹 회장 윤정학. 20년 만이군요, 회장님. 드디어 명령을 내려주셨네요. 정 실장은 즉시 비상임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새벽 4시 30분 30명의 임원이 본사로 출근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죠. 만약 진짜 윤정학 회장이 돌아왔다면 이건 단순한 회사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회의실에 들어선 임원들 앞에서 정 실장은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태강유통. 24시간 안에 그 회사 흔적을 지구에서 지우십시오. 자금 거래처, 은행, 유통망, 부동산, 모조리, 그리고 안주인 차말순의 모든 죄를 한 톨도 빠짐없이 캐내세요. 질문 있으십니까? 회장님께서 정말로 돌아오신 겁니까? 20년 만에? 예, 회장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다시 갑옷을 입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 딸과 손녀가 그 집에서 죽을 뻔했다. 이 한 문장입니다. 임원들의 얼굴에 비장한 결의가 서렸습니다. 백상그룹은 단순한 대기업이 아니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한국산업화의 한 축을 담당다운 곳. 자금력으로는 상위 5위, 영향력으로는 상위 3위 안에 들어가는 거인이었죠. 그런 그룹이 한 가족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한편 태강유통본사. 강남구 학동에 위치한 5층 빌딩. 새벽 6시인데도 1층 로비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회장 강만호 씨가 일찍 출근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65세의 강 회장은 자수성가형 사업가였습니다. 외아들로 자라 33살에 태강유통을 차렸고 30년 만에 연 매출 800억 원의 중견 유통업체로 키워냈죠. 명품 시계 컬렉션과 골프장 회원권이 자랑이었습니다. 오늘 일정 확인하지. 오전 10시 신세계 미팅, 오후 2시 롯데 미팅, 오후 4시 농협 김 부장 미팅. 예, 회장님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날도 평소처럼 신문을 펼쳐 읽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24시간 안에 산산조각 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그때 비서가 다시 들어옵니다. 회장님 신세계 측에서 갑자기 오전 미팅 취소를 알려왔습니다. 취소?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사유가 뭔데? 그게 사유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5분 전에 롯데 측에서도 오후 미팅 취소 통보가. 뭐야? 두 군데다?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때 비서의 휴대폰이 또 울립니다. 그리고 또 울립니다. 5분에 한 통씩 거래처에서 일방적인 미팅 취소 및 계약 해지 통보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7시가 되자 회사 메인 메일함에 이메일 100통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모두 거래처 해지 통보였습니다. 8시가 되자 농협의 김 부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옵니다. 강 회장님 죄송합니다. 회사 윗선에서 태강유통 모든 대출, 즉시 회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100억 원 오늘 오후 5시까지 변제 부탁드립니다. 100억? 100억을 어떻게? 오늘 오후 5시까지? 김 부장, 우리가 지난 20년간 거래해온 사이인데 이게 무슨 짓이야? 회장님,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어떤 압력이 들어왔는지. 회장님 회사 어떤 분이 큰 사람한테 잘못한 게 있으신가요? 솔직히 위에서는 회장님 회사 무조건 망하게 만들라는 분위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놈이 우리한테 칼을 댄 거야? 차말수는 이런 사정을 모릅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 평창동 무속인 집에 가서 1억 원짜리 부적을 받아왔죠. 그 부적을 거실에 붙이고 만족스럽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 도준이 잠옷 차림으로 거실로 내려옵니다. 엄마, 서아 진짜 안 와? 아침은 누가 차려? 야, 너 아직도 그년 생각하니? 내가 일하시는 분 한 분 새로 부를 거니까 걱정 마. 그리고 오늘 변호사 사무실 다녀와. 이혼 서류 빨리 진행해야지. 이혼? 알았어. 근데 위자료는 한 푼도 안 줘도 되는 거지? 서아 친정 가난하잖아. 당연하지. 그년이 우리 집 망조 들이게 한 죄도 모자라서 만삭에 가출한 죄까지 있는데 위자료는 무슨 위자료? 오히려 그년한테 위자료 받아내야지. 그때 차말순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 차말순은 의아한 얼굴로 전화를 받습니다. 차말순 씨? 잠시만요.
저는 강남세무서 조사관입니다. 박 여사님 명의의 차명 계좌 7개에서 신고되지 않은 자금 이동 내역이 발견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출석해 주십시오. 미출석 시 즉시 체포영장이 발부됩니다. 차명 계좌.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런 거 없어요. 박 여사님 친정 동생 차말숙 씨 명의로 된 계좌, 본인 운전기사 김모 씨 명의로 된 계좌, 가사도우미 정모 씨 명의로 된 계좌 모두 박 여사님께서 실질적으로 운영하신 차명 계좌입니다. 저희 측에 이미 모든 증거,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후 2시 잊지 마세요. 이게 무슨... 차말순과 평생 모아온 비자금이었습니다. 결혼 40년간 남편 몰래, 자식 몰래 빼돌린 돈. 그 액수가 무려 130억 원이었죠. 그것을 오늘 모두 압류당하는 운명에 처한 겁니다. 차말순은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엄마, 무슨 전화야? 도준아, 엄마, 비자금이 들통난 것 같아? 130억. 뭐, 130억? 엄마 비자금이 130억이나 있었어? 어떻게? 누가 알아냈는데? 두 모자가 멘붕에 빠진 그때 거실 TV에서 속보가 흘러나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중견 유통업체 태강유통이 오늘 오전부터 전국 거래처와의 계약이 일제히 해지되며 자금난에 빠졌다는 소식입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회사가 오늘 중으로 부도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태강유통이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야 돼. 우리 회사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강만호 회장은 사색이 되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거래 은행 5곳 모두에서 즉시 대출 회수 통보. 신세계, 롯데, 현대, 이마트 등 대형 거래처 모두 계약 해지. 협력업체 200곳에서 현금 결제 요구. 회사 내부 비밀 자금까지 합쳐봐야 오늘 오후 5시까지 갚아야 할 돈은 800억 원. 그런데 회사 전체 자산은 600억 원. 즉, 산수만 해도 태강유통은 오늘 부도였습니다. 여보세요? 평소에 친한 김 의원? 김 의원, 나야 강만호. 김 의원, 우리 회사 진짜 큰일 났어. 도와달라고. 누가 우리한테 칼을 댔는지 알아내야 돼. 강 회장 미안하지만 나도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네. 솔직히 말해줄게. 자네 회사한테 손대고 있는 게 누군지 아무도 입을 못 열어. 자네 며느리 친정 쪽이라는 소문만 도네. 그쪽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정관계 인사들 모두 그 집안한테 빚이 있는 모양이야. 자네 며느리 친정 진짜 누구인지 알아본 게 좋을 거야. 미안해, 강 회장. 며느리 친정? 지리산 10만이 집안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강 회장의 휴대폰이 다시 울립니다. 이번엔 아내 차말순입니다. 여보, 큰일 났어. 내 비자금 130억이 다 압류된대. 그리고 회사도 망한대.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여보, 진정하라고. 일단 며느리 친정 쪽이 의심스러워. 그쪽이 누구인지 알아봐야 돼. 그년 며느리 어디로 갔다고? 지리산 화엄사 근처라고 했어. 그 10만이 집구석으로 갔겠지. 10만이 집안이 어떻게 우리 회사를 한순간에 무너뜨려? 여보, 그 며느리 진짜 친정 어디인지 다시 알아봐 빨리. 지리산의 오후 1시. 한옥마당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들어옵니다. 정도현 실장이 직접 운전해서 도착한 거였죠. 정 실장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마당에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렸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20년 만에 뵙습니다. 정말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정 실장, 일어나게 일어나. 그 황금 같던 머리도 이제 백발이 다 됐구만. 회장님은 더 정정해지셨습니다. 산속에서 사신 것 같지가 않으십니다. 산이 사람을 키우거든. 자, 들어가지. 우리 서아 만나봐. 자네가 봐야 할 것을 봐야. 자네가 더 분노해서 일을 잘할 거 아닌가? 정 실장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옥분이 서아를 부축한 채 약을 발라주고 있었습니다. 정 실장은 서아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가씨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제가 회장님 곁을 지키지 못한 죄로 이런 일이 죄송합니다. 아가씨. 정말 죄송합니다. 아저씨? 아저씨 누구세요? 왜 저한테 절을 하세요? 서아야, 이분은 아빠 평생의 동지셔. 이분이 너를 처음 안아들인 분이기도 해. 너 태어나던 날 산부인과 앞에서 이분이 펑펑 우셨어. 회장님 따님 태어났습니다라고 외치면서 말이야. 아빠 회장님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서아는 지금까지 자신이 가난한 신만이의 딸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약초를 캐서 도시 한약방에 팔아 그 돈으로 자신의 대학 학비를 댔다고 믿었죠. 그래서 결혼할 때도 시댁에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자신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서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서아는 평생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서아야, 이제 말해도 될 것 같구나. 사실 아빠는 평범한 신만이가 아니란다. 20년 전 너 3살 때 아빠는 백상그룹 회장이었어. 너희 할아버지가 만드신 그 회사 말이다. 백산그룹? 그 백산? 한국 5대 재벌이라는? 그래, 그 백산이야. 아빠가 회장이었고 너는 후계자였단다. 그런데 너 3살 때 사촌 형이 너를 납치하려 했어. 후계 다툼 때문이었지. 그래서 아빠는 결심했어. 모든 것을 버리고 사라지자고. 너를 평범한 아이로 키우자고. 너에게 평범한 인생, 평범한 행복을 주자고. 그래서 우리는 지리산으로 숨어들었지. 서아야, 엄마도 미안해. 평생 너한테 거짓말한 거 미안하다. 너가 평범하게 사람의 따뜻함만 알고 자라기를 바랐어. 엄마 아빠 그럼 시댁 사람들은 우리 집안이 누구인지 모르고 그래, 모르고 너를 그렇게 짓밟았지. 그래서 더 괘씸한 거야. 그들은 너를 가난한 신만이 딸이라서 짓밟은 거야. 사람의 가치를 돈과 권력으로만 매기는 그 짐승 같은 사고방식. 아빠가 그것을 깨부숴 주마. 우리 서아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그들이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 주마. 오후 3시 태강 유통은 사실상 멈췄습니다. 직원들은 사장실 앞에 모여 비명을 지르고 거래처들은 빌딩 1층에서 시위 중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사색이 되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사색이 되어 들어옵니다. 회장님, 며느리 친정 정체 알아냈습니다. 누구야? 누구냐고? 백백산그룹 회장 윤정학 그분께서 며느리분 친아버지이십니다. 20년 전에 잠적하신 그 회장님이. 백백산그룹? 그 백산그룹? 강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백상그룹은 태강유통의 매출액의 1000배, 인력의 500배, 영향력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거인이었습니다. 그런 거인의 외동딸을 강 회장의 아내 차말순이 빗자루로 두들겨 팼던 겁니다. 만삭의 임산부를 길거리로 쫓아냈던 겁니다. 말순아, 우리 진짜 죽었다. 진짜 죽었어. 같은 시각 차말순의 저택 앞에는 검은 세단 행렬이 멈춰 섰습니다. 백상그룹 법무팀과 국세청 조사관들이 동시에 들이닥친 거죠. 차말순은 산발이 된 채 거실 한복판에 서서 비명을 지릅니다. 뭐야? 너희들 누구야? 어떻게 이 집에 들어와? 야, 도준아! 경찰 불러! 경찰! 차말순 여사. 본인 명의 자산 압류 영장입니다. 그리고 백상그룹 법무팀에서 따님. 폭행에 대한 민사소송 절차 시작합니다. 청구 금액은 50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를 통해 받으십시오. 차말순 여사, 차명 계좌 7개 압류 집행하겠습니다. 총 130억 4,700만 원. 그리고 평창동 무속인과의 거래 내역도 모두 확보했습니다. 따로 검찰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백상그룹. 백상그룹이라고? 그게 우리 며느리랑 무슨 상관이야? 윤서아 사모님께서 저희 회장님 외동따님이십니다. 박 여사님께서 어제 빗자루로 폭행하신 그분이 대한민국 5대 재벌 백상그룹의 후계자이십니다. 뭐라고? 엄마 서아가 백상그룹 회장 딸이라고? 인생이라는 게 참 잔인합니다. 참을 수 있는 그 순간 자신이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비자금 130억은 압류. 명품 가방과 시계 위로는 붉은 압류 딱지. 남편의 회사는 부도.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모욕했던 며느리는
자신이 평생 우러러봤던 백상그룹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차말순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사흘 후 차말순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거실 소파 위 친정 동생 차말숙이 곁에서 부채질을 해주고 있었죠. 차말순과 눈을 뜬 첫 마디는 가관이었습니다. 말수가. 그게 진짜였니? 우리 며느리가 진짜 백상그룹 딸이야? 언니 진짜야. 신문에 다 났어. 20년 만에 돌아온 백상그룹 회장 윤정학.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그럼 어떻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언니 백상그룹 회장이 직접 연락 왔어. 모레 오후 3시. 태강유통 본사 로비로 가족 다 같이 오라고. 사돈끼리 정식으로 만나자고. 안 가면 우리 다 끌고 간다는데. 안 가. 안 갈 거야. 절대 안 가. 언니 가야 돼. 안 가면 그 회장님. 정말로 우리 가문 씨를 말려. 가서 무릎 꿇고 빌어. 그게 우리가 살 길이야. 태강유통 본사 1층 로비. 평소에는 직원들로 북적이던 그 공간이 오늘은 적막합니다. 거대한 로비 한복판에 놓여진 의자 하나. 그 의자 양옆으로 50명의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모두 백상그룹 임원들이었죠. 그리고 오후 2시 50분 정문으로 차말순 가족이 들어옵니다. 차말순, 강만호, 강도준, 그리고 차말순의 동생 차말숙까지. 4명 모두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죠. 마치 장례식이라도 가는 것처럼요. 여보, 일단 무릎부터 꿇자. 내가 먼저 꿇을 테니까 당신도 꿇어. 내가 왜 꿇어야 돼? 여보, 미쳤어? 우리 회사 살리려면 다 꿇어야 돼. 회장님이 한마디만 하면 우리 가문 씨가 마르는 거 몰라. 강 회장은 떨리는 다리를 끌고 로비 한복판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65세 자수성가형 사업가가 평생 처음으로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은 순간이었죠. 차말순도 어쩔 수 없이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준과 차말숙도 그 뒤에 꿇었습니다. 4명이 무릎을 꿇은 채로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여보, 다리가 너무 아파. 회장님 언제 와? 일부러 늦으시는 거야. 우리 망신 주려고. 참아. 30분이 지났습니다. 차말순의 다리는 감각이 사라지고 무릎에서는 통증이 올라옵니다. 그때 정문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검은색 정장. 머리는 백발이지만 단정하게 빗어넘긴. 키 178의 어깨가 떡 벌어진 노인 한 명이 들어옵니다. 그 옆으로는 옥분 부인이, 그 뒤로는 헬쑥하지만 단정한 모습으로 회복한 서아가 따라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정 실장과 5명의 변호사들, 50명의 임원들이 일제히 깊숙이 허리를 숙입니다. 회장님, 사모님, 아가씨. 차말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5일 전 빗자루로 패서 길거리로 내쫓았던 그 며느리. 가난한 신만이 딸이라며 짓밟았던 그 며느리. 그 여자가 지금 50명의 임원들이 90도로 절을 하는 거대한 그룹의 후계자가 되어 자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말순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차말순 씨, 고개를 들게. 회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친 거였습니다. 고개 들라고 했네. 자네가 내 딸 얼굴에 침을 뱉을 때 자네는 떳떳하게 고개 들고 그랬을 텐데 왜 지금은 못 드나? 차말순과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눈을 마주한 순간 그녀는 다시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노인의 눈에서 뿜어나오는 차가움이 그녀의 영혼까지 얼어붙게 만들었거든요. 이게 뭔지 아나, 차말순 씨? 정확은 손수건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검은 머리카락 한 움큼이 들어 있었습니다. 5일 전 차말순과 자기 손으로 뽑은 서아의 머리카락이었죠. 옥분이 그것을 한 가닥씩 주워 모은 거였습니다. 이게 자네가 내 딸에게 준 상처의 무게야. 자네의 그 더러운 손가락에 끼었던 5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의 무게가 아니라 이 머리카락 한 움큼이 무게가 자네 인생을 바꿔놓을 거야. 자네는 평생 이 머리카락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야 해. 회장님, 제가 잠시 미쳤었습니다. 한 번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요? 시어머니 제가 빗자루에 맞아서 거실 바닥에 쓰러졌을 때, 제가 만삭의 빗속을 맨발로 달릴 때, 제가 우리 아기 살려달라고 빌었을 때, 시어머니는 한 번이라도 멈추신 적 있나요? 서아야, 우리 며느리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리고 시어머니 평창동 무속인 1억 원짜리 부적 제 사주를 흉액으로 풀어달라고 부탁하신 거, 그게 사기인 거 아세요? 그 무속인 시어머니 30년 동안 친구분들 5분한테도 똑같은 짓 했어요. 누군가의 사주를 망친다고 1억씩 받아서. 그분 어제 검찰 조사 시작됐어요. 시어머니가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하셔야 해요. 그게 사기였다고? 그때 도준이 갑자기 앞으로 기어 나옵니다. 그는 서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녀의 구두 끝을 붙잡으려 합니다. 서아야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때 방문을 열고 나왔어야 했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다시 시작해. 강도준 씨 비겁한 건 여전하시네요. 제가 거실에서 머리채를 잡혀 끌려다닐 때 당신은 게임기 볼륨만 키웠죠. 제가 빗자루에 맞아 비명을 지를 때 당신은 이어폰을 꼈죠. 제가 빗속으로 도망갈 때 당신은 침대로 들어가 잠들었죠. 그런 사람과 다시 시작하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의 내연녀 한세나 씨, 강남미술관 큐레이터. 그분이 임신 5개월이시더군요. 친자 검사 결과 당신 아이가 맞습니다. 서아야, 그게 어떻게? 뭐? 도준이가 내 연녀가? 시어머니 며느리한테 아들 못 낳으면 죽인다 협박하실 동안 시어머니의 그 귀한 외아들은 다른 여자한테 아들을 만들어놨네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원하시던 손자, 거기 봉투에 사진 들어있어요. 도준아,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너 진짜 다른 여자한테 엄마, 그게 그러니까 잠깐 실수로. 이 망할 자식, 이 더러운 자식아, 너 때문에 우리 가문 다 망했잖아.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차말순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3대 독자 가문 훌륭한 외아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차말순가 며느리를 핍박할 동안 그녀의 외아들은 다른 여자와 외도하며 사생활을 만들었던 거죠. 차말순가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그 외아들이 사실은 그녀의 인생을 가장 많이 부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줄곧 침묵을 지키던 옥분이 앞으로 한 걸음 나옵니다. 60대 후반의 옥분은 평생 산속에서 약초를 다듬어온 손이지만 한때는 백상그룹의 안주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옥분은 차말순의 앞에 정확히 서서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차말순 씨죠. 이육분입니다. 우리 딸 시어머니이신 차말순 씨를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사부인. 이제 사부인 아닙니다. 우리 딸은 차 여사님과 끝났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려고요. 어머. 옥분이 차말순의 뺨을 한 차례 후려쳤습니다. 평생 산속에서 약초만 다듬던 그 손바닥이 차말순의 뺨에 분명한 손자국을 남겼죠. 50명의 임원들도 정학도 서아도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우리 딸 머리채를 잡아뜯은 죄값입니다. 이건 우리 딸 등에 빗자루 자국 남긴 죄값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손녀를 죽이려 한 죄값입니다. 차 여사님, 저는 평생 산속에서 살아서 사람을 때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차 여사님은 한번 때려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딸을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었으니까요. 임자, 이제 됐어. 이만 가자. 그때 정문으로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차말순와 강만호 그리고 도준이 모두 체포됩니다. 차말순은 차명 계좌 운영 및 무속인을 통한 사기 공모 혐의로, 강만호는 회사 경영상 횡령 혐의로, 도준은 임산부 폭행, 방조 및 위자료 청구 거부 혐의로 말이죠. 차말순은 그 자리에서 도망치려다 붙잡혔습니다. 차말순 씨 같이 가시죠. 안 돼. 나는 안 돼. 회장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내가 무릎이라도 꿇고 빌게요. 한 번만.
차말순 씨 자네가 내 딸 앞에서 무릎을 100번 꿇어도 내 딸이 흘린 눈물 한 방울의 무게에는 못 미쳐. 자네는 이제 차가운 콘크리트 방에서 그 무게를 평생 짊어지게. 차말순은 결국 끌려 나갔습니다. 그녀의 비명이 빌딩 전체를 울렸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돕지 않았습니다. 50명의 임원들은 여전히 깊숙이 허리를 숙인 채로 회장 가족이 빌딩을 빠져나갈 때까지 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태강유통본사 1층에 로고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30년 역사의 회사가 단 5일 만에 지도에서 사라진 거였죠. 차말순가 구치소에 들어간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집니다. 차말순가 새벽에 화장실에서 자살을 시도했다는 소식이었죠. 다행히 같은 방 동기가 빨리 발견해서 목숨은 건졌지만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그 화려한 차말순가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짧게 잘렸고 제수복을 입은 채 멍한 눈빛으로 앉아 있었죠. 그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너무도 처량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며느리가 그렇게 좋은 아이였는데. 내가 왜? 차말순은 영원히 그 답을 찾지 못할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미워할 때 그 미움의 90%는 사실 자기 자신을 향한 미움이라고 합니다. 차말순은 평생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고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을 짓밟으며 살았던 거죠. 결국 그 미움의 무게가 부메랑이 되어 그녀 자신에게 돌아온 겁니다. 차말순 사건이 일어난 지 3개월. 지리산 한옥의 안방에서는 우렁찬 울음소리가 산새소리와 어우러져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건강한 딸을 순산한 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기를 안고 옥분에게 건넵니다. 사모님, 손녀 보세요. 3.4kg에 50cm. 너무 건강한 아가씨예요. 우는 소리도 우렁차고. 어머니가 만삭에 그렇게 큰일을 겪으셨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난 거 진짜 기적이에요. 우리 손녀. 할머니가 평생 너 지킬게 평생. 엄마, 우리 아기 이름 정했어요. 정했어? 뭐로 정했어? 윤다온이에요. 따뜻할 온. 평생 따뜻하게 살라고요. 그리고 엄마 성을 따라서 윤씨로요. 저희 가족 다 같이 윤씨로요. 서아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는 자신의 성을 따르게 하겠다고. 그 누구도 자신의 아이에게 손을 댈 수 없게 자신의 가족 안에서 자신이 직접 키우겠다고요. 그리고 정학도 그 결심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다온이가 진짜 거인이 되어야지. 할아버지 닮아서 키 크고 엄마 닮아서 마음 따뜻하고 평생 누구한테도 안 휘둘리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 다온아. 지리산 한옥에서 차로 5분 거리. 그곳에 작은 찻집 하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산다움. 푸른 동산이라는 뜻의 한자를 그대로 쓴 이름이었죠. 이 찻집의 주인은 다름 아닌 우리 서아였습니다. 1년 전 빗속을 맨발로 달리던 그 만삭의 임산부가 이제는 차분하고 단단한 찻집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 차 정말 향이 좋네요. 무슨 차예요? 우리 아빠가 직접 캔 구절초로 만든 차예요. 마음이 답답하실 때 한 잔씩 드시면 정말 좋답니다. 처음 오신 손님께는 무료 한 잔 드려요. 천천히 즐기다 가세요. 서아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산다움 찻집의 사장이었고 윤다온이라는 한 아이의 엄마였고 무엇보다도 윤서아라는 한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발로 서 있는 사람. 그것이 1년 만에 그녀가 회복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죠. 그 1년 사이 차말순에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7년형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죠. 그녀의 머리는 이제 완전히 백발이 되었고 살은 20kg 이상 빠졌습니다. 그토록 거만했던 차말순은 사라지고 푹 꺾인 노인 한 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그녀에게 면회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의아한 얼굴로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면회 신청자가 누구인지 들었을 때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거든요. 차말순 씨 면회 신청자는 윤서아 씨입니다. 예. 우리 며느리? 차말순은 떨리는 다리로 면회실에 들어갔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1년 전 빗자루로 두들겨 팼던 그 며느리가 단정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차말순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서아야,
서아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어머니 아니, 차말순 씨.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요. 응, 무슨 말이든 들을게. 이 아이 보세요. 우리 다운이에요. 1년 됐어요.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차말순 씨가 그렇게 죽이려 했던 그 아이가 지금 이렇게 살아 있어요. 이게 우리 다운이. 이렇게 예쁜 아이를 내가 죽이려고 했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차말순 씨. 저 오늘 사진 한 장 두고 갈게요. 가지세요. 그리고 매일 보세요. 차말순 씨가 살리려고 한 게 아니라 죽이려고 했던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 사진을 보면서 7년을 버티세요. 그게 차말순 씨가 받은 형벌이에요. 서아야, 서아야. 내가 내가 정말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건 제가 차말순 씨를 용서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다운이가 자라서 자기 할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묻기 시작할 때 제가 내 할머니는 결국 후회하셨어 라고 말해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다운이한테 미움 한 톨도 물려주고 싶지 않거든요. 안녕히 계세요. 차말순은 그날 밤 작은 사진 한 장을 가슴에 품고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흐릿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죠. 평생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살았던 그녀가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배운 순간이었거든요. 비록 7년이라는 긴 형기 동안 후회로만 가득 찰 시간이었지만 적어도 그녀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지리산의 가을. 단풍이 산자락을 붉게 물들이는 그 황혼 시간. 한옥마당의 평상 위에 4사람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정학 옥분 서아 그리고 이제 1살이 된 다온이. 다온이는 할아버지 무릎 위에서 까르르 웃으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우리 다운이 할아버지가 너 클 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까? 너가 시집 가는 거 보고 갈 수 있을까? 여보, 무슨 그런 말씀을. 당신은 100세까지 사실 거예요. 우리 다운이 결혼식까지 다 보고 가셔야 해요. 아빠 저 한 가지 결심한 게 있어요. 뭔데? 백산그룹 제가 후계자 안 받을게요. 정 실장님이 계속 회장으로 계셔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여기서 우리 다운이 키우면서 찻집 운영하면서 살게요. 평범한 엄마로요. 정말? 진짜로? 예, 저는 알았어요. 제가 진짜 행복한 게 뭔지. 화려한 사옥에 앉아서 100명 임원들 절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다운이가 엄마하고 부르며 안기는 그 순간이 저한테는 100배 더 행복해요. 그리고 아빠 옆에서 차 한 잔 내리는 게 1년에 100억 버는 것보다 더 좋아요. 서아야, 우리 서아가 진짜 어른이 됐구나. 당신이 20년 전에 그래서 이 산속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우리 딸이 평범한 행복을 알게 해주려고. 그 결심이 결국 우리 딸을 진짜 행복한 사람으로 키워준 거예요. 여보,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권력은 무엇일까요? 100명을 무릎 꿇리는 권력일까요? 1조 원의 자산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를 지킬 수 있는 힘입니다. 정학은 그 힘을 평생 갈고 닦았고 그 힘으로 자신의 딸을 지켰고 자신의 손녀를 살렸습니다. 그것이 진짜 거인의 모습입니다. 해는 지리산 능선 너머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마지막 햇살이 한옥 마당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평상 위에 4사람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죠. 다온이는 어느새 할아버지 품에서 잠들었고 옥부는 그 옆에서 부드럽게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아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아빠 저 진짜 행복해요. 처음으로요. 그래, 우리 서아 행복해야지. 그게 아빠가 평생 바라는 거였어. 우리 딸이 그저 행복한 거. 그거 하나면 돼. 서아야, 엄마도 너무 행복해. 너가 살아 돌아온 그날부터 매일이 기적이야. 엄마 아빠 저 진짜 사랑해요. 그렇게 그날의 노을이 저물었습니다. 지리산의 가을은 평생 그 가족을 따뜻하게 안아줄 거라는 약속처럼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참을 수 없는 차가운 콘크리트 방에서 사진 한 장을 가슴에 품고 후회했고 우리 가족은 노을진 평상에서 한 명의 작은 생명을 품고 사랑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인생의 모든 답이었습니다.